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25-26 시즌 이적시장 결산 콘텐츠의 5번째 팀 리버풀의 이적시장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르츠의 0 공격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살라도 세탕용 공격 포인트 기록 외에는 활약이 전무하고 풀백의 잦은 교체로 인한 교체 카드의 쓸데없는 낭비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리버풀이 벌써부터 망할 시즌 아니냐는 설레발부터 시작해 우승을 가져다준 아르네 슬롯 감독에 대해서도 거품이라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레코드를 한 시즌에 2번씩이나 갈아치우며 비르츠와 이삭을 영입했는데 2명 말고도 다른 선수들 한 명 한 명 영입하는데 상당한 이적료를 지출, 총 4억 8,29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951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리버풀은 영입만큼 방출 작업에도 힘을 많이 썼는데 루이스 디아스, 다르윈 누네스, 자렐 콴사, 퀴빈 켈러 등 가치가 떨어질 만한 혹은 자리가 없는 선수들을 매각하며 2억 1,950만 유로를 회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기준 리버풀이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 아스날에게 선두를 빼앗기기도 했고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쉬운 플레이가 보인다면 팬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최근에 비르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 선수들에 대해 생각해봤던 아쉬운 부분들을 선수들을 알아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캐슬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며 레전드가 되었지만 이적 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레전드가 되어버리며 결국 리버풀로 넘어오는 데 성공한 알렉산더 이삭이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프로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며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이고 주발은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잡이로 봐도 됩니다. 키는 192cm, 몸무게는 77kg의 장신 공격수로 신장 대비 상당한 기동력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으며 득점력까지 뛰어난 흔히 말하는 육각형 공격수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삭이 23-24, 24-25 시즌에 어느 지역에서 터치를 가져가는지 표시한 그림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삭은 측면에서의 터치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는 반대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살라, 각보, 비르츠 등의 공격수들과 스위칭하며 넓은 공간을 내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공이 없을 때에도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크로스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본인의 위치를 조정하던가 오버랩, 언더랩 하기 위해 필드를 누비던가 팀의 빌드업 상황에서 팀원 근처에서 달려주는 것 말고도 공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삭은 뉴캐슬에서 팀의 주포로서 23-24 시즌 25득점 2도움, 24-25 시즌 27득점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매 시즌 리그에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득점원이 공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필드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상대 수비수는 이삭에게 견제를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수에게 공간이 나게 됩니다. 이삭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본인이 득점을 해야 할 상황에 대부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삭이 공을 받을 때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오프 더 볼 상황일 때 몸의 방향은 항상 전방을 향하지만 눈은 공을 가진 팀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을 어떻게 받을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뒷발 터치의 빈도가 거의 없고 퍼스트 터치로 순간적으로 공의 위치를 컨트롤해 본인이 슈팅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동 포지션 대비 드리블 빈도도 최상위권 수준이면서 성공률 또한 시도 횟수만큼 높습니다. 온볼과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똑같이 위력적이며 특히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드리블 능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리버풀이 왜 이 선수를 이토록 원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와 함께 분데스리가 03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3대장으로 불렸던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비르츠는 이번 시즌 출전하면서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벨링엄, 무시알라와 엮이는 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토니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메이킹, 드리블, 슈팅 등 프로필상 딱히 못하는 게 없는 꽉 찬 육각형의 선수라고 보기에 공격형 미드필더임을 감안해도 초라한 기록입니다. 비르츠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등과 비교하면 리버풀 출전 경험이 없는 신입생이라는 점 말고는 딱히 뒤처질 이유도 없는 데다 1억 2,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066억에 달하는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기도 했고 포지션은 다르지만 같이 분데스리가에서 넘어온 바로 다음 챕터의 주인공 휴고 에키티케가 8경기 4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의 경우에도 오자마자 각종 기록을 다 갈아엎는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단순히 리그 적응을 핑계로 대기엔 아쉬움이 너무 커 보입니다. 소파스코어라는 축구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 비르츠가 기록한 포제션 로스트, 볼 소유권 상실 수치는 시즌 평균 12.2회입니다. 포제션 로스트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턴오버라기보다 패스 미스, 터치 실수, 턴오버 등까지 모두 포함한 볼을 상실한 횟수에 대한 기록인데 애초에 비르츠의 가장 장점이었던 어빌리티이기도 해서 비르츠의 장점이 다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의 시즌 첫 경기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더미런을 하면서 에키티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오프 더 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지만 비르츠를 오프 더 볼만 주구장창 시키려고 2,0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데려온 것도 아닐 겁니다. 아다리가 참 안 좋은 방향으로 맞아떨어진 게 비르츠가 공격 포인트를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리그 6라운드 기준 리버풀은 1위를 달리고 있고 비르츠는 말 그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을 뿐 좋은 모습보다 고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준다는 것은 비르츠가 굳이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비르츠를 엄청 까는 챕터가 되었는데 레버쿠젠 시절 영리한 비르츠로 돌아오기만 하면 23-24 시즌 무패 우승 당시에 18득점 19도움, 24-25 시즌 16득점 14도움에 준하는 활약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이며 리버풀에 이삭, 에키티케, 살라도 있는 만큼 단 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터뜨리며 그 감을 잃지 않고 온갖 스탯을 쌓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리버풀의 중심이 아직도 살라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라가 공격 전술의 중심이라면 공격 포인트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살라는 상당히 부진한 폼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살라가 압박을 열심히 하며 전방 압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줄 선수는 반다이크밖에 없고 맥알리스터마저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의 볼 캐리 요원은 흐라벤베르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비르츠가 엄청난 활동량을 감당해야만 하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아닌 박스투박스 역할을 강요받는 공휘보다 중미에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무패 우승 레버쿠젠 시절과는 거리가 먼 낯설고 비싸기만 한 선수의 느낌만 풀풀 풍기는데 슬롯이 대체 무슨 전술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비르츠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술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이 가장 잘 영입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 중앙 공격수 휴고 에키티케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이적료와 프로필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9,500만 유로, 하나로 1,581억의 이적료이며 190cm의 키와 75kg의 다소 마른 체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대비 주력이나 민첩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활동량도 많은 편이라 공이 없을 때 경기장을 누비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수비라인을 넘어다니는 수비라인 자체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즐깁니다. 힘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긴 다리로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며 큰 키를 활용해 공중볼 경합에 대부분 우위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 에키티케의 득점 장면을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다기보다 동료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1라운드 본머스전 득점을 보면 비르츠가 더미런을 통해 수비를 끌어내는 사이 주변 동료들과 원투 패스를 통해 빈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하였고 2라운드 뉴캐슬전의 경우는 각포에게 슈팅각이 열려있어 에키티케가 패스를 주었으나 슈팅이 막혀 각포가 빠르게 리바운드를 따낸 사이 에키티케에게 공간이 열린 것을 각포가 보고 그대로 패스, 에키티케는 골대의 왼쪽 가장자리를 맞춰 득점했습니다. 5라운드 에버튼전의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에버튼 중원에 위치한 선수들이 역습을 막아보겠다고 센터 서클 근처까지 압박을 나간 상태입니다. 측면에 흐라벤베르가 공을 받고 에버튼 선수들도 수비 복귀를 하고 있었지만 흐라벤베르와 에키티케 사이에 넓게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에키티케는 즉시 돌아서며 수신호를 하며 달리기 시작했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투입된 패스를 받아 그대로 득점했습니다. 시즌 전체를 봐야 에키티케가 얼마나 적응했는지 알겠지만 제가 보는 현재 시점의 에키티케의 장점은 주변의 동료를 인식하는 능력이고 직접 드리블로 돌파해서 모먼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삭처럼 경험이 조금 더 쌓여야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의 대부분은 체급이 비슷한 팀이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 내려앉을 겁니다. 그렇게 로우 블럭을 주로 형성하는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메이드하는 능력은 분명 중앙 공격수로서 장착해야 할 능력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리버풀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적료를 크게 지출해서 그렇지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키티케가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에키티케의 리그 90분당 득점은 0.7득점으로 평균 0.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득점자의 2배를 기록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비르츠보다 먼저 리버풀의 안필드로 넘어온 네덜란드의 라이트백 제레미 프림퐁의 챕터입니다. 비르츠와 마찬가지로 23-24 시즌 레버쿠젠 무패 우승의 주역이며 당시 프림퐁의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는 14골 10도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공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프림퐁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속력인데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단순히 치고 달리는 것으로 단독 돌파가 가능한 수준이며 1대1 상황이라면 별다른 개인기 없이 속도만으로 상대를 쉽게 따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림퐁은 속도가 빠른 만큼 수비 상황에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리버풀의 이전 라이트백인 알렉산더 아놀드처럼 수비 이해도 자체가 뛰어난 편은 아니며 키가 172cm이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서의 약점도 있고 피지컬을 주 무기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진 선수를 만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림퐁은 장점만큼 단점도 확실한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비적 약점 이외에도 러닝 크로스, 볼 터치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은 스피디한 3자 패스를 주
계속 무기로 했고 멀리 공을 패스할 일이 있더라도 강한 땅볼로 처리하게 했지 크로스는 최대한 지향하는 편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웠던 선수는 킥에 일가견이 있었던 그리말도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천재 풀메라 불렸던 비르츠 정도였고 프림퐁은 직접 측면을 돌파해서 득점에 기여하는 쪽이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프리미어리그 기준 이번 시즌 프림퐁의 지표 중 일부입니다. 볼캐리 능력에 비해 패스 능력이 아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림퐁은 공을 직접 소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원투 패스를 하기 위한 채널로 사용되는 편이고 프림퐁 또한 간결하게 공을 처리하며 침투를 가져가지만 리버풀에서는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건 리버풀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 다음 이적생인 게르케즈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케즈의 이적설 자체는 지난 24-25 시즌 겨울부터 있어왔고 당시 레프트백 영입이 급했던 맨체스터 시티나 레알 마드리드 또한 게르케즈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 사과를 거쳐서 영입이 되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이 있는 우승권 팀이 게르케즈를 원했다는 점에서 선수의 잠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르케즈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25 시즌 게르케즈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총 3,342분을 소화하며 경기당 평균 87분을 소화했습니다. 게르케즈는 단순히 오래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 동료인 제레미 프림퐁과 비교했을 때 프림퐁이 크로스를 받기 위해 혹은 대놓고 수비 진영에서 대각선으로 질주하는 애초부터 공격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가져갔다면 게르케즈는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극한까지 활용, 수비 진영과 공격 진영을 가리지 않고 최소한 왼쪽 측면 전역을 뛰어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림퐁과 비슷한 수준으로 빠르다고 볼 순 없지만 활동량 자체가 엄청난 만큼 수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80cm의 신장으로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고 허슬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등지고 수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수비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해 튕겨내며 소유권을 가져오는 개인 수비에서 상당한 이점을 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량에 장점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변형 백스리라는 전술을 선택. 게르케즈가 오버래핑보다는 수비 진영에 머물며 상대 측면 공격수를 괴롭힐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게르케즈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클롭의 시대부터 슬롯이 우승한 지난 시즌까지의 리버풀의 후방은 반다이크, 아놀드의 후방 빌드업으로 시작해서 메갈리스트의 적극적인 중원 압박과 플레이메이킹, 프라벤베르의 후방 수비와 돌파력, 코나테의 뛰어난 수비력을 활용한 빈 공간 메우기였습니다. 그런데 프림퐁, 브래들리, 게르케즈의 조합을 사용하면서 후방 롱킥 빌드업은 오직 반다이크만 맡게 되었고 좌우측 풀백은 모두 돌파를 위해 뛰쳐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상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무리한 오버래핑으로 인해 양 측면의 후방이 비는 게 다반사였고 특히 게르케즈는 활동량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로버트슨과 교체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윙어가 측면을 잘 공략하느냐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살라는 지난 시즌의 포스는 어디 가고 평범한 윙어 1만 남아 아무런 쓸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백도 윙어도 측면에서 공격을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당연히 그 부담감은 미드필더에게 전가되고 미드필더도 폼이 완벽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코나테와 반다이크 그리고 골키퍼에게 수비적 부담감이 모두 떠안겨지게 되고 더군다나 코나테마저 폼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클롭, 하다못해 지난 24-25 시즌 우승 시점까지라면 모를까 상대방을 끌어당겨놓고 롱킥 한 번으로 역습을 나가는 방식이 무작정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 먼저 얻어맞는 방식은 모든 상황에서 선수들의 폼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고 공수가 전환되는 트랜지션 상황이 많은 만큼 선수들에게 상당한 체력 또한 요구하게 됩니다. 최소한 저에게 선수들의 폼이 올라와야 하는 상황에 지나친 체력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르케즈, 프림퐁, 비르츠, 이삭 등의 영입생들이 어느 팀을 가던 주전을 먹을 만한 뛰어난 선수들이기도 하고 리버풀도 선발 라인업에서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우왕좌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10월 하반기 일정부터는 거의 3-4일 간격으로 일정이 잡혀 있으며 지금처럼 후방 빌드업부터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전술 상태라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겪는 모든 문제가 누구 한 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리츠의 부진, 살라의 부진, 후방 빌드업 요원의 부재, 반다이크, 알리송을 제외한 후방 선수들의 수비력 문제 등 여러 요소가 합쳐져 부진이라는 결과로 나온 만큼 슬롯 감독이 잘 갈무리해서 다시 리그가 재개될 때 사람들이 기대하던 리버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